다음에는 정신기능평가에서 첫 번째가 인지입니다. 인지, 코그니션인데 대부분 제 나이가 들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입니다. 물론 이게 뭐 치매 환자분들처럼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조금씩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인지 기능이 손상을 받게 되면 행동장애도 같이 생깁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하는 행동 양상에 대한 것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지 기능 손상은 신체 기능 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일반 생활이 잘 안 돼요. 뭐 신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좀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환자분이랑 이제 소통이 좀 되겠지만 제 가족 또는 간병인 보호자분들이랑 면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이제 면담을 해야 돼요. 환자분 어르신 따로, 보호자 따로 이렇게 면담을 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이 일치가 되는지를 한번 또 어떤 경우는 보호자가 바라는 바와 환자가 바라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면담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코리안 버전이에요. 코리안 버전. 미니 멘탈 스테이트 에그제미네이션에서 약자로 MMS라고 많이 쓰고요. 코리안 버전이기 때문에 KMMS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는 이 평가 도구에 뭐 단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해서 임상 현장에서 쓰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진압력,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사람을 알아보는지 장소를 알아보는지 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기억에 대한 거, 또 등록되고 또 리콜하는 회상 능력 그리고 어텐션, 주의 집중과 계산 능력, 또 시공간, 언어 등등으로 해서 전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19점 이하는 우리가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점에서 23점은 의심, 그리고 정상은 24점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23점 그 아래쪽은 23점을 포함해서 그 아래쪽은 뭔가 인지 기능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판단하고 19점 이하는 디멘시아, 치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대략 보면 진압력, 시간, 장소 등등 기억에 대한 거, 뭐 주의 집중, 기억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언어 시공간 구성에 대한 거 등등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점수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많이 편하게 쓰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MMSE 간의 정신상태 검사에서 19점 이하면 우리는 치매라고 진단 내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에서 23점 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인지 증상이 있는 걸로 판단한 거고 24점 이상이면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우울증이에요. 디프레션인데 사실은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울증이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기분 상태가 전체적으로 감정 상태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 우울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울증이 있으면 모티브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 치료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치료를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보면 뭐 굉장히 심각하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이 들었으니까 우울한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우울증이 계속 방치가 되고 치료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울증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평가를 통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우울증은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우울한 거가 계속 겹치면 굉장히 급격히 그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진단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게 우울증 진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그 평가 도구 중에 하나가 BDI예요. BDI, Back Depression Inventory하고 BDI라고 하는데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4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점. 그리고 노인 우울 척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치매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가 되고 있는데 치매는 기본적으로 진행성입니다. 이 얘기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얘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치매를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치매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진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의학술적인 수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치매는 그럼 왜 생기냐? 대부분 이제 뇌가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뇌 전체가 아트로피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뇌졸중처럼 혈관이 꽉 막혀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같이 뇌졸중과 더불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능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언어적인 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정신 기능도 감소되는 그런 복합적인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매 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 환자분들 검사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쭉 단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거를 관리해주고 있고, 치매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치료서부터 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상담에 대한 걸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비교적 좀 자세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치매 환자분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등을 조기 검진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3단계, 4단계는 이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치매에 대한 거를 확고하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미니 멘탈 스테이트 에그제미네이션 해갖고 아까 MMS를 가지고 선별 검사 도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9점 이하면 치매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MMS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대신에 몇 가지 단점도 있어서 뭐 학력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를 선별용으로 이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문항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뭐 19개 문항을 대략 살펴보면 여기 시간에 대한 거 이제 몇 년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며칠인지 뭐 날짜에 대한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장소에 대한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등등 19개 항목에 대한 거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0점과 1점으로 평가해서 몇 점인지를 보고 치매 가능성이 높다, 적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 점수들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노인들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은 노인들한테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진단 검사에서 치매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등록하고 관리해 주는 게 치매 안심센터고요. 국가적으로 지자체,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협약병원에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 치매 환자분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라고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치매 진단 검사에서 치매 의심 소견을 가지고 이제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뭐 치매 신경인지 검사, 뭐 치매 척도 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 등등 이런 검사를 시행해서 치매 환자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인지기능 평가 그러면 일단은 뇌 신경세포가 뭐 특별하게 손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나이를 들면서 점점 퇴행되고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을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분들을 인지기능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들 면담이 필요하겠고 특히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간이 정신상태 MMSE 이 약자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압력, 오리엔테이션, 기억 등록, 리콜, 기억 회상, 주의 집중 계산, 시공간 구성 능력 등등 관련된 것들을 MMS에서 평가를 해서 치매 진단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평가는 노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우울증을 좀 조기 진단해서 조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방법들이고요. 주로 Back Depression Inventory, BDI 또는 이제 노인 우울 척도 같은 거를 써서 이제 노인 우울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 능력, 뭐 인지 그러면 여기에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계산, 판단력, 또 통찰력, 또는 또 장기 기억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는 인지라고 하는데 뇌기능의 장애가 오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지적 능력 대표적으로 지적 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의력, 언어력 등등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해서 지원해주고 선별적으로 진단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평가, 통증 평가가 있습니다. 통증, 페인. 그래서 특히 이제 근육 뼈대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거를 많이 호소하는데 그 통증에 대한 거를 잘 평가해서 어디 부위가 아프고 그리고 얼만큼 아픈지 또는 통증이 더 나빠지는 자세 또는 움직임이라든가 통증이 좀 줄게 되는 그런 자세 움직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통증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을 거의 안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외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환자분이 얼만큼 아픈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통증 평가 방법들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워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보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주변에서 물리치료사가 관찰을 해서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관찰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 팔이 아픈 건지, 허리가 아픈 건지, 다리가 아픈 건지, 무릎인지 해서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 통증 부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적인 부분의 기능. 그래서 통증 때문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평가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 통증의 질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벅지가 땡기고 발가락이 저리고 어, 발목이 콕 쑤셔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설명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략 어떻게 아프구나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걸 알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에 어떤 식으로 통증을 느끼는지가 참 통증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양 밀접하게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땡기거나 쓰라리게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대라든가 조인트 캡슐 쪽에 문제가 있으면 반으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종 말초신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땡기고 저린 듯이 아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통증의 속성에 대한 걸 잘 들어보면 이게 대략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맥길 통증 설문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아픈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증상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것도 어떤 아픈 것 때문에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설문지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증 강도, 얼마나 아픈지, 통증 범위, 또는 뭐 기타 다른 증상의 수 등등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통증 발현 시기, 언제 통증이 아프기 시작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뭐 크게 다치거나 또는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픈 건 아는데 뭐 관절염이 있거나 만성 통증인 분들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통증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통증을 악화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거, 뭐 자세라든가 움직임에 대한 걸 기록을 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이런 통증을 악화시키고 감소시키는 자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잘 알면 대략 물리치료 진단이 가능합니다. 동반 증상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통증이 발생되는 환경, 특히 뭐 감정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아프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스입니다. 바스. 시각적, 상사적도, 바스에서 10cm, 10cm도 있고 15cm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mm 바스도 있고 150m, 150mm 바스도 있는데 그냥 대부분 10cm, 100mm짜리를 많이 씁니다. 0에서부터 100이라고 치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이라고 얘기하고 죽을 만큼 아픈 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께 직접 평가하는 거예요. 딱 평가하면 이만큼의 거리를 측정해서 통증 정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바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거를 길이가 아니라 0점에서부터 10점 통증 정도를 0은 안 아픈 거, 10은 죽을 만큼 아픈 거 해서 몇 점인지를 직접 표시하는 숫자, 등급 척도, numeric rating scale이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어휘를 선택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얼마나 심한 통증인지 표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얼굴 표정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표정을 가지고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바스를 많이 쓰고요. 100mm 바스를 씁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표시하고 0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통증 강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또 NRS 숫자 등급 척도는 0에서부터 10점까지 그 안에 몇 점인지를 표시하는 거죠. 어휘 등급 척도는 통증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 문구들을 직접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얼굴 통증 척도는 얼굴 표정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서 통증이 있는 거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고, 특히 애기들처럼 자기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멀티 섹셔널 페인 스케일에서 다중역 통증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전 대표적으로 맥길 통증 설문지가 있고, 맥길 통증 설문지는 통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 기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다 포함해서 설문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기 때문에 간이폼, 쇼폼이 나와서 또 쇼폼 맥힐 페인 퀘스처너레라고 해서 이제 간이형 맥힐 통증 설문지가 쓰여지고 있고요.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거가 환자분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거나 장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빠르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이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대부분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 안 아픈 그 정상이 아닌 거죠. 대부분은 관절과 뼈가 문제가 있어 통증을 하는 거고, 또 통증이 워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통증 경험을 수량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도구를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평가는 통증 강도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 통증의 양과 질, 그리고 통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는 통증을 나쁘게 만들거나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 자세라든가 움직임에 대한 것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통증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을 단일 항목 통증 척도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바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시각적 상사 척도 이게 바스입니다. 바스.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에서 NRS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다중역 통증 척도라고 해서 통증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서적 또는 기능적 이것들 다 포함해서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저희 맥힐 통증 설문지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ADL입니다. ADL. 일상생활 활동,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활동,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ADL이라고 하고, ADL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ADL이 있고, Basic ADL이 있고, 또 IADL, Instrumental ADL, 수단적 ADL, BADL은 기본 ADL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밥 먹고, 씻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ADL을 우리는 BADL, 그래서 먹는 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등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IADL이라고 하는 거는, 수단적 ADL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ADL 이외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은행 가거나 서점 가서 책을 보거나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수단적 A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서 좀 특징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목표는 이런 식의 ADL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ADL 평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DL 평가는 주로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대부분 작업치료 영역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ADL 평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게 의료진들끼리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ADL 평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ADL을 유지하는 건지, 이거는 대부분 이제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L이 좋지 않다, 제한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물리치료사가 평가하는 것 중에서 ROM, 근력, 통증 때문에 ADL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굳어 있으면 걷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동작에 제한이 많이 생기는 거고, 통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 파악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물리치료사의 주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ADL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면서도 뭐 이제 근시안적으로 이 병원 내에서 활동만 가시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ADL 평가 도구 중에서 카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츠 ADL 평가 도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저기 자기보고식입니다. 그래서 본인 인식적인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동, 용변 관리 화장실, 그리고 식사 등등 6개 영역에 대한 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도움이 필요한 건지, 뭐 전적으로 남이 도와줘야 하는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코리안 버전하고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0점에서 2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7개 항목에 대한 거를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음, 도움이 필요함, 전적으로 남이 도와줘야 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카츠 ADL 평가 도구를 이제 우리나라 형식으로 개량한 겁니다. 개량. 자, 그래서 또 가장 많이 쓰는 평가 도구 중에 하나가 MBI입니다. 모디피드 바텔 인덱스라고 하는데, 수정된 바텔 지표라고 하는데, 10개의 평가 항목이 있고요. 4개의 척도를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는 식사에 대한 거,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 치장하는 거, 화장실 들어가는 거, 씻는 거, 걷는 거 등등등 관련 것들을 수행 불가 0점에서부터 잘할 수 있는 거 10점, 뭐 5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또 IADA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또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측정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몸 단장, 뭐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밖에 나가는 거, 차 타는 거, 상점 물건 사는 거, 마트 가는 거, 돈 관리 등등 기본적인 ADL 이외에 IADL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물리치료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 속 모든 활동들에 대한 거를 우리는 A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가 우리는 일상생활 활동 평가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혼자서 자기 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하고 있는지 마는지를 직접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뭐 ADL 그러면 이제 되게 목욕하는 거, 옷 입기, 화장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순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츠, ADL 지표라고 하는 게 있고 카츠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으로도 개발된 것들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MBI, 수정된 바델 지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한국형 수단적 ADL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들도 개발되어져 있습니다.